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아들 둘을 둔 나약한 엄마입니다. 제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여태 살 떨리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털어내지 못하고 가끔씩 악몽을 꿉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지나오면서 제 스스로가 정말 쓸모없고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전혀 그 노릇을 못했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자책을 많이 했죠. 한때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정말 큰일 날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제 곁에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충격을 준 남편 덕분에 끝내 기회를 다시 얻었네요.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마음적인 여유를 얻는 데에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2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저의 끔찍한 과거를 지금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중국집 가게를 하는 사장입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 때부터 계획해서 차린 중국집인데요. 한자리에서 제법 오래 했고 매상을 차곡차곡 부지런히 올려 제법 살림을 넉넉하게 살고 있었죠. 위치가 초중고 모여있는 근방에 있었기에 손님은 늘 끊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달을 시킬 때도 많고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학교 주변에서 외식하면 만만하게 들여다보는 곳이 저희 중국집이었거든요. 특히 입학식과 졸업식엔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휴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부는 평일 낮에 조금 한산할 경우가 휴일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떨 때는 피곤해서 하루 정도 쉬고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 잘 버는 장사치라도 놀고 싶잖아요. 드러눕고 싶기도 하고.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늘 손님들께 파이팅 넘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힘내서 매출에 신경을 기울일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사랑스러운 두 아들 덕분이랍니다. 저희 애들은 특히 짜장면을 좋아해요. 아들 둘은 매번 부모님이 짜장면 집을 해서 너무 좋다고 해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말하기를 자기들 반에서 저희 부부가 제일 갖고 싶은 부모님으로 소문이 났다지 뭡니까. 아들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희 아들을 보고 매일 짜장면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자식들이 저렇게 저희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식들만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는 저의 친정 부모님 말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완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너무 좋은데 저희 부부가 또 하나 복받은 게 뭐냐면요. 저희 아들들은 연년생인데도 싸우지 않고 참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쌍둥이처럼 똑 닮아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쌍둥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보통은 형제 자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서로 기분 상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들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겼다는 겁니다. 형제 애가 남다르게 좀 강했어요. 한참 친구들 좋아할 시기인데도 둘과의 약속이 우선인 애들이었다니까요. 둘이서 놀 땐 웬만한 사이좋은 딸아이들처럼 매일 붙어 다니면서 얌전히 블록놀이를 한답니다. 부모라면 내 새끼들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잖아요. 솔직히 둘째를 가지고 성별이 남자아이란 걸 알았을 때 내심 첫째와 자주 싸우게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둘째한테 먼저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둘째도 자연스레 그걸 배워서 형을 챙기더군요. 저희가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서로를 챙기고 위해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둘째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는 첫째랑 둘이서 학교까지 나란히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1살 차이라지만 첫째가 워낙 듬직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얼른 둘째가 학교를 다니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직 유치원 졸업을 못했을 땐 늘 제가 일을 하다 말고 데리러 갔었거든요. 일이 바쁠 때 항상 아이 하원이 겹쳤는데 남편 혼자 두고 얼른 나갔다 오는 것도 생각보다 곤란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첫째가 알아서 둘째를 데리고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마저도 첫째한테 부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첫째가 알아서 둘째를 챙겨 나오고 있더군요. 둘째 손을 꼭 잡고 하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때 제가 첫째한테 앞으로 동생 챙겨서 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우리 현중이가 동생 잘 챙겨서 집에 올 수 있지?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현수를 못 챙길지도 모르거든. 현중이가 형으로서 한번 책임져 볼래? 그런 건 걱정 마. 현수 마치는 시간이랑 내가 마치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 현수한테도 혹시 먼저 마치게 되면 우리 반에 오라고 했거든. 현수도 알겠대.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듬직한 아들들을 낳았을까. 현중이 덕분에 엄마 아빠가 더 힘내서 짜장면 팔 수 있겠다. 고마워 아들. 첫째가 흔쾌히 허락해주는 덕에 저는 남편과 장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이웃이기도 했고 같은 학부모 입장이기도 한 측근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옆에 나란히 장난감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는 덕에 친해진 이웃들이죠. 그 사람들과는 자녀 학교가 같은지라 학부모 교육이나 모임이 있으면 시간 맞춰 같이 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유나 엄마, 학교 상담 오늘 윤주 차례지? 우리 아들 순서랑 비슷하게 걸려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시간 괜찮겠어? 그럼요 언니. 나중에 저녁 때쯤 제가 언니 가게 찾아갈게요. 상담 끝나고 차 한잔 할래요? 이번에 저희 외가 쪽에서 콧감 가지고 왔는데 아주 실하고 맛있더라고요. 좀 챙겨드릴게요. 맛있는 거 있으면 늘 나눠 먹고 서로의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우리 아들들 생일이 되면 그 집에서 장난감도 하나씩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직접 골라서 원하는 걸 갖게 해주었는데 그날만 되면 아들들이 아침부터 기뻐 날뜁니다. 장난감 받는 날이라면서 마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것처럼 행복해했죠. 아들이 둘인 저희와 달리 그쪽은 딸이 둘이었는데요. 저희처럼 연년생은 아니었고 첫째 딸이 우리 첫째 아들과 동갑이고 둘째 딸이 아직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이들 4명이서 서로를 잘 어울려 놀게 되더라고요. 따로 소개해 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미 친한 걸 보고 역시 아이들 친화력은 남다르다고 생각했죠. 또 아이들 입장에선 얼마나 재미있는 환경이겠습니까?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부모님 가게를 탐방할 수 있고 더 가면 학교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고 서로 늦게까지 놀더라도 집이 가까우니 금방 귀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물론이고 장난감 가게 딸내미들에게도 짜장면을 무상으로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맛있는 거 좋아할 나이들이다 보니 딸아이들도 자기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꼭 저희 가게로 와 중국 음식으로 해결하더군요. 아이들 건강에 해라도 될까봐 제가 나름 조절해서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네요. 한날은 장난감집 둘째 딸이 짜장면을 먹는데 온 얼굴에 범벅을 해놨더라고요. 어머 유나야, 아이고 세상에 너희 엄마 아빠가 보면 시겁하겠다. 예쁜 옷도 다 버려놨네. 안 되겠다. 이러고 가면 내가 네 엄마한테 욕먹겠어. 이모랑 같이 씻으러 가자. 저는 그대로 아이를 달랑 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 샤워까지 시켰습니다. 옷이 다 더러워져서 당장에 갈아입을 옷은 없고 타올로 둘둘 감고 제 외투로 감싸 안아서 장난감 가게까지 뛰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집 가게 사모님이랑 얼마나 웃어댔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고맙다고 말하다가도 자기 딸내미 몰골을 보면서 귀엽다고 엄청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 당시 참 즐겁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었네요. 아이들 넷은 주로 학교 앞 놀이터에서 놀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놀거리가 가장 많은 곳은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놀이터는 저희 가게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있어요. 항상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면서 놀던 아이들이기에 부모 되는 저희 입장에서 걱정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놀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해산하는 게 아이들의 패턴이었죠. 둘째들은 휴대폰이 없었지만 첫째 2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른들이 조금도 안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늘 문제가 없었고 매일 같은 일상이라 그날의 실수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당시만 생각하면 그렇게 심장이 떨립니다. 이날 제 목숨이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한날 장난감 가게 부부를 저희 중국집으로 초대해서 브레이크 타임에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갑자기 허둥지둥 소리를 지르며 들이닥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어떤 아저씨들이 현수 잡아갔어요. 문방구에 유나 젤리 산다고 같이 갔다가 유나가 울면서 혼자 돌아왔는데 현수가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나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현수가 구해주다가 현수가 잡혀갔대. 우리가 다 같이 가봤는데 이미 현수가 없어져서 못 찾았어. 아이들이 서로 큰 소리로 자기의 의견부터 앞세우고 옆에서 유나까지 오느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들 처음엔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응? 뭐라고? 한 사람씩 얘기해봐. 뭐 재미난 일 있었던 거야? 다들 얼굴에 땀이 장난 아니네. 오늘 단체로 목욕시켜야겠어. 이때만 해도 다들 남편 말에 하하호호 웃기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엄마라면 자식이 잘못된 상황에 대한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 난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 온몸의 털이 바짝 솟는 겁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장난감 가게 부부들도 아이들을 우선 진정시키는 데에 신경을 기울인 반면 저는 가게를 당장 박차고 나갔습니다. 중구난방한 아이들의 주장에서 제 둘째 아들의 위험한 신호를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가게를 뛰쳐나왔고 뒤늦게 아이들에게서 상황을 제대로 듣고 따라 나온 남편과 장난감 가게 부부가 시겁하며 같이 뛰었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우리 첫째가 알려주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말은 골목 쪽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고 원래는 유나를 데려가려 했는데 같이 있던 제 둘째 아들이 그걸 말리다가 아저씨 다리를 깨물었고 그것에 화난 아저씨가 유나를 버리고 제 아들을 잡아갔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내려앉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해 여보, 우리 현수 어떡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빨리 찾아야 돼.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경찰 불러 얼른.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에 놀란 듯 했지만 제가 정신없이 우니까 일단 저를 진정시키려 하더군요. 저는 애꿎은 남편을 붙잡고서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경찰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옆에서 장난감 가게 부부가 대신 신고를 해주었고 얼마 뒤 경찰이 우리를 태우러 왔어요. 경찰과 함께 확인한 놀이터 근방 CCTV에는 검정색 차는 잡히지만 담장에 가려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경찰이 곤란해하는 눈짓을 보곤 정말 실신할 정도로 정신을 놓을 것 같았네요. 저희가 다 같이 경찰서로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같이 데려왔는데요. 경찰이 유일하게 목격자인 아이들에게 현장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정작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는 첫째들은 어린 유나한테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였단 거지요. 우리 아들을 데려간 아저씨들을 본 사람은 고작 6살인 유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말은 신빙성이 없지만 그래도 경찰이 유나한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로 지레 겁을 먹은 유나는 부모 뒤에 숨기만 할 뿐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것처럼 불안하던 저는 결국 어린아이한테 몹쓸 짓을 해버렸는데요. 다짜고짜 유나를 붙들고 무섭게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말해 유나야, 네가 봤잖아. 우리 현수 데려간 아저씨들 너밖에 안 봤잖아. 네가 말해야 현수를 찾을 수가 있어. 현수 엄마, 왜 이래요? 우리 유나도 많이 놀라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유나한테 시간이 필요할진 몰라도 내 아들한텐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현수가 유나 구하다가 그렇게 됐다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나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상황이 참 엉뚱하게 흘러가 버렸는데요. 항상 친구처럼 지냈던 유나 엄마랑 결국 싸움을 벌이고 말았지 뭡니까. 어른들이 목소리 높여서 다투다 보니까 유나는 또 큰 울음을 터뜨렸고, 경찰은 그런 유나한테서 더 이상 목격자 진술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유나의 진술이 무엇보다 큰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 가망이 없게 되자 저는 절망하고 말았는데요. 경찰들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성을 붙들고 있던 남편이 경찰과 얘기를 해서 신고 접수를 했던 걸로 압니다. 그 길로 우리 집과 장난감 가게 부부는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그래도 꽤 긴 세월을 이웃으로 함께 잘 지냈는데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경찰 도움으로 아들 찾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해야 했기에 남편만 정신 바짝 차려 일을 했고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려 방송국도 찾아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하며 아들 찾기에만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저희 집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더더욱 수단을 가리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하원하고 돌아오는 유나를 기다렸다가 유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날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유나야, 아직도 말해줄 생각이 없는 거니? 우리 현수는 너 구하려다가 사라졌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야? 이모가 불쌍하지도 않아? 유나가 기억나는 거 조금만 얘기해줘도 현수 오빠 찾을 수 있어. 응? 그만하세요, 아줌마. 저희 엄마가 아줌마 만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동생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엄마가 최대한 그날을 잊는 게 좋다고 저보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지금 너희들은 다 무사하다고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야? 우리 현수가 유나를 무슨 마음으로 구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나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그럼 우리 현수는, 집에도 못 오고 있는 우리 현수는 얼마나 무섭겠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른답지 못하게 고작 9살과 6살짜리 애들을 붙잡고 성질을 내버렸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유나를 도와줬을 걸 알기 때문에 마냥 모른 척 그날을 덮으려고 하는 유나 식구들이 밉더라고요. 제가 울분을 터뜨리자 윤주가 유나를 슬쩍 당기며 제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대로 저한테서 도망쳐 부모님을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죠. 저만 이 상황이 답답했던 겁니까? 유나네 부모님들은 같은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답니까? 자기 딸을 살리다가 우리 아들이 변을 당한 건데 어쩜 이리 모르쇠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커져가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장난감 가게까지 찾아가서 난동 부리길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유나 엄마, 좀 나와 봐요. 유나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런 변을 당했는지 알면 유나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나네 식구만큼은 이 상황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러지 마. 사정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이런다고 우리 아들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만하고 나랑 같이 계속 알아보자.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데. 관련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나가 우리 아들을 봤어. 유나랑 내 아들이 같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아들을 정말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러지. 제가 동네에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오열을 하고 욕을 해도 유나 부모는 코빼기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양심은 있는지 저를 경찰에 신고까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제가 지쳐서 떠날 때까지 두들기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경찰한테서 연락은 잠잠하고 자꾸 시간은 흐르는데 날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학교를 하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면 귀를 틀어막고 정수기 옆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 우리 첫째가 와서 저를 달래주기까지 했을까요? 첫째가 저더러 미안하다고, 자기가 동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둘째뿐만이 아니라 우리 첫째한테도 이리 못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첫째를 꼭 안아주면서도 저는 망가지기 시작한 우리 가정을 마냥 손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낼지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별 수 없었죠. 그걸 알았음에도 제가 전혀 차릴 기운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 유나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제 아들은 찾지 못했어요. 그 사이 결국 유나네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다 죽은 사람처럼 집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장사도 돕지 못하고 내내 둘째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살내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매일 울기를 반복했고 실제 둘째의 꿈을 몇 번 꾸기도 했습니다. 첫째와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도 어쩌지 못해 같이 소가리만 했는데요. 아픔이라는 건 시간이 약이라는데 저는 아들을 잃은 지 수년이 지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벌써 둘째를 못 본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저의 시간은 여전히 과거의 그날로 멈춰 있었고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갈 정도로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많이 고생했어요. 남편도 아들을 잃은 상심이 말 못하게 클 텐데 제가 너무 몸져 눕다 보니까 그 마음을 억지로 억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랑 첫째 생각하면 그만 기운을 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돌아서는 순간 둘째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둘째가 없는 그 순간부터 매일 지옥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이번에 현중이 졸업해. 현중이가 당신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현수 때문에 현중이 내버려 둘 거야. 현중이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야지. 제 시간은 둘째가 8살인 그때로 멈춰 있는데 어느새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살펴보지 못한 사이에 첫째는 벌써 의대 졸업을 앞둔 장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러버렸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도 왜 나는 여태 둘째를 찾지 못했을까? 내겐 그렇게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기회가 많았는데 왜 무력했을까? 더 힘을 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모든 생각들이 결국 둘째로 이어지고 끝내 저를 향한 자책으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첫째를 챙길 수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편과 첫째 졸업 이야기를 하다가도 둘째를 어제 잃은 사람처럼 남편 품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현중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 우리 현수 이렇게 보내고 못 살아요. 내가 우리 아들 혼자 있는 걸 이대로 둘 수가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현수를 정말 생각한다면 죽을 것 같은 힘을 억지로 내서라도 내 아들을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당신 지금 현수 엄마이기도 하지만 현중이 엄마이기도 해. 이때야말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순간입니다. 그 어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를 어른의 손에 잡혀가 낯선 곳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을 생각을 하니 엄마인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너무나도 죄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만 있어야만 하는 당시 현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인정한 듯 싶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둘째를 따라 죽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위험한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첫째는 번갈아가며 저를 더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야말로 민폐 덩어리가 따로 없었죠. 둘째를 잃고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반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음에도 정작 살아있는 식구들에게마저 여전히 쓸모없는 아내이자 엄마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했지만 특히 첫째한테 미안해서 한날의 졸업을 앞뒀는데도 공부를 하고 있는 첫째 방을 찾아갔습니다. 현중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현중이 보살펴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이렇게 슬퍼하기만 했네. 너무 미안하다, 아들. 누굴 닮아 이렇게 잘 커준 건지.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하게 자라줬네. 졸업 너무 축하해. 엄마, 나 아직 현수 포기 안 했거든. 앞으로도 현수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 포기 안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현수 생사는 알아야 되잖아. 당연히 현수가 살아있다고 믿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첫째는 자기도 둘째가 돌아오길 나날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첫째도 그날이 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과연 정말로 동생이 살아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늘상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첫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둘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겁이 나서 차마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정말 때가 왔고 더는 저 하나 때문에 식구들까지 괴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현수 그만 보내주자. 현수도 이해할 거야. 우리 가족이 현수를 잊지 않고 늘 함께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저는 끝내 첫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째를 찾는 것에 대해 마지막을 직감하고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째의 도움을 받아 둘째 아들을 신고했던 경찰서로 가서 유전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경찰서에선 국과수에 연결해 신고 당시 맡겼던 둘째의 유전자 데이터가 남아있는지 찾기 시작했고 근 20년을 기다린 아들의 죽음을 오롯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연락받을 전화번호로 남편의 것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학교 일 때문에 잠시 샛길로 빠졌고 남편은 장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학교 놀이터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둘째를 잃고 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그 놀이터를 걸으며 우리 아들이 뛰어놀았던 곳곳을 둘러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잊히지도 않고 속속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고 보내고 싶은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불쌍하게 보내줘야 하는 우리 둘째를 생각하며 저는 겨우 기억하고 있는 추억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놔줘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세 가슴을 쥐어뜯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쭈그려 앉은 채로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주보면 보이는 벤치 옆으로 웬 아가씨 한 명이 서 있더군요. 분명 놀이터의 소수 아이들 말고는 어른이라곤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가씨가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다름 아닌 아가씨가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연한 눈맞춤이라고 치부하기엔 아가씨의 눈길이 꽤 끈질기게 제게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뜬금없이 울고 있어서 이상하게 보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추스르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눈길을 돌리며 눈자국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다시 본 아가씨 또한 저처럼 울기라도 했는지 눈가를 훔치면서 돌아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며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때의 제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제 기분상 아가씨가 분명 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고 그게 마치 제 사정 또한 알고 있다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둘째의 사고를 같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나라는 아이였습니다. 유나는 우리 둘째보다 2살이 어렸으니까 아마 저 여자처럼 아가씨가 다 되었을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일어나 급히 아가씨가 사라진 도로 쪽으로 달렸는데요. 이미 인파 속으로 묻힌 아가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아가씨가 정말로 유나였을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는 일이네요. 국과수에서 연락 주기로 한 당일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의 이불을 개면서 짐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남편이 문 부서질 듯 활짝 열고서 급히 뛰어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전자 검사 의뢰한 거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면서 하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머릿속이 텅 비워져 버렸습니다. 여보, 현수가 살아있대. 경찰이 지금 위치 파악 중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현수가 정말 장하게 버텨준 거야. 거 봐. 우리 아들 살아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여보,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해도 돼. 정말 고생했어. 남편의 말을 듣는데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판가름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저를 품에 안아주었을 때야 저는 모든 사실을 실감했죠.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대? 어디? 칠있대. 당장 가봐야겠어. 여보, 나 좀 아들한테 데려다줘. 경찰이 연락 줄 거야. 아마 하루 정도는 걸릴 거라고 했어. 이제 막 추적 들어갔다고 찾는 건 지금부터래. 아마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남편 말대로 둘째를 찾은 뒤에 연락을 주겠다던 경찰은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진작에 일정을 정리해놓았던 저희 가족은 모두 경찰서로 정신없이 갔어요. 경찰이 안내해준 곳으로 따라갔더니 웬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요. 좀 꾀지지하긴 했으나 우리 둘째가 맞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지 뭡니까. 너무 많이 커버렸지만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첫째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현수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수 고생 많이 했지.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더 노력하지 못했어. 고맙다. 있어줘서 고마워.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울면서 우리 둘째 얼굴을 만지느라 주변 기억들은 좀 흐릿합니다. 둘째를 안아주면서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 몇 번이나 아들을 주물럭거렸어요. 남편과 첫째와도 인사를 나누는 둘째를 놓지 못하고 내내 붙잡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제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저희 식구들은 둘째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가족 간의 상봉을 실감하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냈던 거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 왜 우리를 찾아오지 못했어? 어디 멀리 가서 있었던 거니? 너를 찾으려고 방방곡곡을 돌고 방송까지 냈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몰라.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어딘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깡패 아저씨들이 도망가면 가만 안 둔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있었어. 듣고 보니 둘째는 잡혀가자마자 웬 껌파리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바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질이 나쁜 아저씨들이라 너무 무서워서 감히 탈출할 생각도 못했고 자기 말고도 다른 어린애들이 많았다고 해요. 고등학생 나이가 되고부터는 아저씨 일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손님으로 오는 아저씨들이 도박으로 돈을 잃으면 홧김에 손찌검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아들 손을 잡고 있는 내내 두 손이 우리 남편 손보다 거칠어서 한참 문질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둘째는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경찰이 더 찾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유전자 검사 덕분에 둘째의 신원이 밝혀졌고 그 바람에 둘째가 있었다던 도박장이 다 털렸다고 해요. 형사가 들이닥쳐서 거기 도박쟁이들이 죄다 잡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가 이렇게 삐쩍 말랐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찾지 않길래 원망도 했지만 제가 이름까지 바뀌어버렸으니까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해도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럴 리가 있겠어? 네가 우리 식구한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데. 엄마 아빠가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너가 없고 나서부터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다고. 나도 내 선에서 너 찾으려고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그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절대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둘째가 저희 부부에겐 존댓말을 썼지만 첫째한테는 그래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와의 애와 형제의 애가 다르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작용하나 봅니다. 둘째는 형이 주는 손길을 잡고서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부모도 부모지만 형과의 추억이 제법 길고 강하게 남은 것 같아 그마저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중간에 경찰이 오더니 둘째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다행히 몽타주가 잃지 않은 사람도 같이 잡혀왔네요. 보안이 상습범이더라고요. 배현수 씨 잡아간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맞나요? 둘째는 형사가 보여주는 몽타주를 보면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다고 했습니다. 실 사진도 아닌데 몽타주만 보고도 둘째가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죠. 헌데 경찰이 보여주는 몽타주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식구들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사건에는 어린아이 유나 말고는 목격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목격자가 더 있었다면 한참 경찰들이 사건을 파헤칠 때 드러났을 겁니다. 유나네 집은 이사하면서 그대로 도망쳐버렸으니 사실상 목격자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잖아도 남편이 먼저 형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시 목격자가 어린아이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몽타주를 딴 거죠? 혹시 중간에 다른 목격자라도 발견이 됐던 건가요? 아, 아직 모르시는군요. 10년 전쯤인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혼자 찾아왔었어요. 현수 씨 사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날 목격자라고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을 텐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 때문에 그렇게 악몽을 꾼다고 하면서 엄마 몰래 왔다고 그랬던 것 같네요. 중학생 여자아이. 그 말을 듣는데 왜 놀이터에서 본 아가씨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 몰래 찾아왔었다는 말도 저의 반응을 크게 만드는 데에 한몫했어요. 뭐라고요? 그 아이가 분명 목격자라고 그랬습니까? 10년 전이 중학생이면 지금 20대라는 거죠? 혹시 그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건 목격자 신원 보호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동네 장난감 가게 집 딸이었다고는 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오빠가 잡혀갔다고 그렇게 말했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식구는 유나의 진술이라는 걸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놀이터에서 봤던 그 아가씨가 정말 유나였던 걸까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왠지 유나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듣자 하니 유나도 그날이 트라우마로 남아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봅니다. 중학생 나이까지 악몽을 꿨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는 건데 심지어 엄마 몰래 경찰서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유나 엄마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나에게 그 기억을 지워주려고만 했나 봐요. 유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그만 그 어두운 과거에서 헤어나오길 바랬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방법 때문에 유나가 과거를 더 또렷하게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정작 유나의 근본적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아이를 더 힘들게만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 또한 지난 일이라지만 당시 우리 둘째 일 때문에
그 조그만 아이를 닥달했던 게 문득 미안했습니다. 분명 저의 어른답지 못한 발악 때문에 유나한테 더 트라우마가 되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유나네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유나한테 꼭 미안했다고 말해줘야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 저희 식구는 둘째를 데리고 가장 비싸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식구들이랑 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데려갔네요.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1시간 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저희 식구는 둘째가 밥 먹는 모습만 한참 바라봤어요. 나 체하겠어요. 빨리 밥들 먹어요. 나도 울고 싶은 거 엄청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만 울기야. 지금까지 서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만나서까지 울지 말아요, 우리. 이제 서로 웃기만 해요. 그래, 그러자.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네.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형을 말해. 형이 다 해줄게. 누구보다 힘들었을 우리 둘째가 앞으로 사회에 정상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 식구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끔 몰라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둘째 방문을 열어봐요. 벌써 이 일이 2년 전이 되었음에도 한번 둘째와 못해봤던 추억들을 나누려면 또 다른 의미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저의 불안한 증세도 많이 완화되겠죠. 기적처럼 제 품으로 돌아와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과연 제가 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할 차례네요. 이곳에 제 아픔을 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름 여기다 정리를 해보니까 지난 날보다 제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좋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 제 안에 있던 온전한 트라우마를 꺼내놓은 기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꼭 아픈 사연이 아닌 기가 막히게 행복한 사연들도 여기다 써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존재하는 것도 다 감상해주는 청취자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청취자분들의 관심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연자들이 치유를 받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하나의 사연을 경청하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